유럽 전역에 배포된 사과문 하나가 세계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독일 최대 기술 전시회에서 한 유럽 기업의 CEO가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언론사 53곳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유럽 최고기술연합체는 공식 입장을 번복하고 한국 측의 전권 이양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들이 왜 지금은 자존심까지 버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요? 대체 한국은 어떤 일을 벌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시아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저도 한국인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발전했는지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리고 사연자가 생동감 있게 잘 전달해줘서 저도 저 현장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기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슈타인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유럽 전기차 제조사에서 배터리 시스템 총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엔지니어링 세계에서 저는 유일한 여성 총괄자였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2배의 노력이 필요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운 건 유럽과 미국의 혁신, 그리고 동양의 모방이었으니까요. 독일 공대를 다니면서도 교수님들은 항상 진짜 기술은 독일 기술이라며 자부심을 키워줬습니다. 한국산 부품은 언제나 저렴하지만 불안한 대안쯤으로 여겨졌죠. 특히 저희 가족에겐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일본 기업에 기술 도용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개발한 금속 처리 기술이 일본 기업에 그대로 복제되어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죠. 법적 소송도 했지만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식탁에선 동양 회사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자주 오갔습니다. 동양 기술? 제겐 여전히 모방의 산물이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작고 싸지만 믿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제품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쓰라린 과거가 떠올라 더욱 경계하게 됐죠. 엔지니어로서 제 자존심도 한몫했습니다. 우리 독일 기술을 따라올 순 없을 거야. 저는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아 에너지 효율성 그래프를 분석하곤 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공학적 완벽주의가 묻어나는 우리 회사의 배터리 시스템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점유율은 계속 상승 중이었고 저는 그 성장의 핵심 축이었죠. 하지만 그런 자부심 속에도 작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치부했지만 점점 그들의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업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종종 엘사의 새 배터리, 셀이 엄청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능이 좋아 보이는 건 단기 테스트 결과일 뿐 장기적 안정성은 우리가 압도적이다라고 말하곤 했죠. 동양 회사들은 수치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독일식 검증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은 반토막 날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회사 경영진은 점점 더 엘사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엘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에 엘사의 배터리 셀이 대규모로 적용될 예정이었죠.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들의 기술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후였고 저는 그저 최대한 안전하게 그들의 배터리를 우리 시스템에 통합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일까? 아니면 큰 실패의 시작일까? 그 무렵 저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전기차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엘사의 연구원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김준호는 영어로 유창하게 자신들의 기술을 설명했지만 저는 내심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저희 기술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서울에 방문해주세요. 모든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초대가 저는 그저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지. 진짜 비밀은 숨겨둘 테고라고 단언했죠. 그렇게 저와 엘사의 악연은 시작되었고 곧 제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의 신형 전기차 27대에서 연쇄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북부 지역의 충전소에서 처음 사고가 터졌고 이후 48시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들이 불에 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30% 폭락했고 최고 경영진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이 충혈되도록 모니터만 바라보며 데이터를 훑었죠. 엘사의 배터리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제 옆자리 동료 마르쿠스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르쿠스는 화난 얼굴로 제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온도 상승 패턴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셀 내부에서 시작된 것 같아. 내부 회의에서는 한국협력사 엘사의 배터리셀이 원인일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고 이 사진은 즉각 계약 해지와 법적 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역시 그들을 믿으면 안 됐어.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마케팅 디렉터 한스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리나, 자네가 이 사건의 책임자로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엘사에 직접 가서 진상을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해. 갑작스러운 임무에 분노에 휩싸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 엘사의 본사로 저는 그 자리에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합니까? 한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회사의 배터리 시스템 총괄이야. 게다가 엘사와의 통합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맡았잖아. 자네만이 기술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결국 저는 이틀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가방에는 사고 데이터와 법무팀이 준비한 법적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온도 상승 그래프와 전압 변동 패턴은 분명 한국의 엘사의 배터리셀에 문제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저는 데이터상 이상 징후가 그건 분명 엘사 배터리의 급격한 온도 상승 때문일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김준호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고 소식을 들은 후로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평소의 밝은 미소는 사라져 있었죠. 슈타인 박사님, 먼저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웃기는 소리, 사과하면 다야? 너희 한국 엘사 기업과 김준호 너를 박살내버리겠어. 왜 당신들의 배터리가 폭발했는지 설명해주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 연구소로 가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사의 연구소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단지였습니다. 입구부터 3중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모든 직원들은 엄격한 출입 절차를 따랐습니다. 김준호는 저를 위해 특별 출입증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우리의 핵심 기술 구역까지 완전한 접근 권한을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해드리겠습니다. 푹, 이 정도는 기본이야. 역시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해.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려는 전략일 거야.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의 현주소를 목격했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최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독일도 쉽게 합니다. 김준호는 저를 배터리셀 테스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사의 테스트 프로토콜은 독일의 표준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조건에서 배터리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것보다 정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작 한국 따위의 기업이 인정할 수 없었죠.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사고 차량에 탑재된 저희 배터리 셀의 생산 배치 정보입니다. 모두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출하 전 세 차례의 안전 검증을 거쳤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고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직접 한국에 있는 엘사 본사를 찾아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한국 기업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콧대를 낮추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당신들이 만든 셀 때문에 우리의 기술이 무너졌어요. 책임지셔야죠. 김준호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고 전 3개월간의 모든 셀 데이터와 품질 관리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김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데이터 센터로 가시죠. 엘사의 데이터 센터를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서버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냉각 시스템의 부드러운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김준호는 저를 특별 분석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12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꽉 채우고 있었죠. 여기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AI 분석 시스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이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제가 예상했던 결함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는 마침내 사고 차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우리 회사에서 엘사에 보낸 통합 프로토콜 수정 요청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 쪽에서 보낸 패치 요청이잖아. 김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패치가 안전하지 않다고 3차례나 경고했지만 결국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패치는 제가 직접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 열관리 시스템의 허용 온도 범위를 확장한 것이었죠. 저는 제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일에서 최고의 엔지니어고 저희 독일 회사는 세계에서 최상급 자동차 브랜드이며 한국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당신들의 셀이 그 조건에서 안정적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크게 호통쳤습니다. 김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국 오실 때 직접 그 조건을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안전실험실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이 한국의 엘사 기업이 엉망이겠죠. 독일이 더 우수하니깐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는 분노와 긴장감에 사로잡혀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엘사가 잘못했다는 것이 확정되어 전 제 회사의 입지를 지킬 수 있어 내심 안심했어요. 그러나 제가 상상했던 한국 기업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도 정돈된 시스템, 센서와 연결된 공장 라인, 직원들이 단순 작업자가 아니라 연구원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엘사의 연구센터에 들어서자 천장까지 닿는 유리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생산 중인 모든 배터리 셀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색색의 데이터 흐름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박동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24시간 모든 생산 배치를 모니터링합니다.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단 한 개의 셀이라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전체 라인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어요. 너희는 잘못 없는 척하겠지. 그러나 용서를 싹싹 빌게 만들 거야. 이건 분명 방문객을 위한 쇼잉일 거야. 실제 생산 현장은 다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를 쇼잉이라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너희를 무릎 꿇고 사과하도록 만들어주겠어라고 다짐하며 제가 직접 셀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요. 김준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안전 테스트 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전 테스트 랩은 지하 2층에 위치한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최악의 폭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우리 회사의 테스트 프로토콜을 설정했습니다. 배터리 셀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충전 상태를 동시에 적용하는 극한의 테스트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할 때 항상 셀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엘사의 셀도 마찬가지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실행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김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제 화면을 잠시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우리 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할 겁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배터리 셀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도, 130도. 온도가 계속 올라갔지만 제 예상과 달리 엘사의 셀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 분명 문제점이 있을 거야. 저는 더 극단적인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위반, 안전 프로토콜 위반, 테스트 자동 중단.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창이 나타났고 제 테스트는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역시 고작 한국 따위의 기업은 이 정도 수준이지 하고 저는 혀를 찼습니다. 뭐죠 이게?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김준호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AI 안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한 겁니다. 방금 입력하신 조건은 셀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값이었어요. 실제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이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테스트를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 시스템은 제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제안전 규정에 따른 필수 프로토콜입니다. 다음 날 공정 내에서 제가 요청한 테스트가 다시 한번 거부됐습니다. 엘사의 AI 기반 안전 시스템이 해당 실험은 셀 안전 기준에 어긋난다며 자동으로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험실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험 조건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뒤를 돌아보니 엘사의 젊은 여성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소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안전 시스템이 차단하는 건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뿐이에요. 다른 접근법으로 시도하면 가능할 거예요. 소연의 제안으로 우리는 실제 사고 차량의 열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정확히 재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엔 시스템이 차단하지 않았고 테스트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원인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열관리 시스템의 센서가 특정 온도에서 지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은 엘사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적용한 패치 때문이었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 냉각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기계 고장이 아니라 아예 내 시스템이 틀렸다는 거잖아. 소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이 결과를 김준호 박사님께 보여드릴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죠. 아직 더 확인해봐야 해요. 그날 밤늦게까지 저는 실험실에 남아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어떻게든 엘사의 잘못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틀린 걸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와인을 한 병 비우고 나서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잘못한 건 우리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어떤 결단력이 보였습니다. 저는 엘사로 향하며 김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상회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검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틀 후 엘사 측에서 AI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에는 김준호와 소연을 포함한 엘사의 핵심 연구원들과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3D 시뮬레이션 모델이 표시되었습니다. 김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고 차량의 정확한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시간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배터리 팩 내부의 온도 변화가 색상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에서 시작해 점점 초록색,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결국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준호가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냉각 시스템이 개입했어야 하지만 3.7초 지연됐습니다. 그 3.7초가 문제였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소연이 답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열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파라미터 값이 강조 표시되어 있었죠. 이 값이 비인가 패치에서 수정된 값입니다. 원래 200이었던 값이 2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건 제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승인한 변경사항이었습니다. 열관리 시스템이 개입하는 온도 임계값을 높여 배터리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전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었어요.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표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셀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위험성을 세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3장의 이메일 출력물을 놓았습니다. 모두 엘사에서 우리 회사로 보낸 것이었고 제 이름이 수신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메일들이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부 결제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경고했고 귀사에서 그럼에도 패치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폭발 사고의 원인은 우리 쪽의 비인가 패치에서 발생한 열 변조 현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엘사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제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와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엘사의 옥상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고 한강이 참 아름답더군요.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어떻게 엘사의 경고를 보지 못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평생 지녀온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 특히 엘사의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 시스템,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 능력은 독일의 우리 시스템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걸 보고 걱정했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슈타인 박사님? 소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귀국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어떤 상황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린 언제나 처음부터 증명해야 했어요. 기술보다 신뢰부터요.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 따위의 기업이라고 엘사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기도 전에 열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결국 중요한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면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수신자는 저희 회사의 CEO와 전체 이사회였습니다. 제목 엘사 배터리 셀 사고, 진실과 해결책. 저는 밤새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진실, 모든 데이터,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저지른 실수들을 남김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고안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존중하고 엘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기술적 조언을 더 존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통해 배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메일은 제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저를 모욕하고 비난할 거라 예상되었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클릭.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모두 수정했습니다. 다음 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전기차 기술 박람회에서 제가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원래 준비했던 내용은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발표 제목, 미래를 위한 협력, 한국과 유럽 배터리 기술의 통합적 접근.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전, 품질,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철학으로요. 다음 날 아침 김준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귀사의 CEO께서 방금 저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공동 해결책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가 어젯밤에 모든 사실을 보고했어요.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저 올바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로 돌아가시나요? 네, 내일이요. 하지만 곧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많을 테니까요. 다음번엔 관광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은 기술만 있는 도시가 아니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럴게요. 이번엔 진짜 서울을 보고 싶네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를 오해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일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진정한 혁신을 놓칠 수 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예상대로 회사에서 큰 소용돌이를 맞았습니다. CEO는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엘사에서의 발견 사항을 상세히 발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엘사의 기술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가 목격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O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들입니다. 저는 화면에 최신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특히 고성능 배터리 셀 기술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불쑥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그들에게 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슈타인 박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기술 격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엘사의 연구실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시설, AI 통합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된 생산 라인의 놀라운 효율성까지. 영상이 재생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엘사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미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충전 시간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화재 가능성은 1% 이하로 낮췄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수치가 실제 가능합니까? 우리 연구팀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이미 양산 준비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발표를 계속하며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적 성과들을 소개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기술은 유럽의 전력망 안정화에도 직접 활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바이, 인도네시아, 미국, 중동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한국의 에너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현황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배터리 셀 제조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갈 무렵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의 시선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CEO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슈타인 박사, 솔직한 보고 감사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엘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셀 기술과 우리의 시스템 통합 역량을 결합한다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엘사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 과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배터리 시장에서 주변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과 노트북 시장이 성장하면서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대용량,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불과 10년 만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완벽주의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엘사의 배터리 셀은 출하 전 1200가지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불량률은 100만 개당 1개 미만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엘사는 이미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 2030년까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90% 감소시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들의 이러한 장기적 비전과 실행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적으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저는 회사의 핵심 연구원들을 모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 혁신과 그 시사점이었습니다. 저는 엘사에서 배운 것들을 가능한 한 상세히 공유했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는지 토론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에 대한 집착적인 추구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엘사의 엔지니어들은 충분히 좋다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력인가 봅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하거나 아니거나 뿐입니다. 어떤 연구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완벽주의는 종종 창의성을 억누르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들의 놀라운 점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들은 완벽주의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기본 플랫폼은 완벽하게 안정화시키고 그 위에 과감한 혁신을 더하는 방식이죠. 그 세미나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특히 한국의 접근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엘사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CEO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을 엘사에 파견하여 그들의 작업 방식을 배우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종의 기술 교환 프로그램처럼요. CEO는 단 하루 만에 승인했고, 2달 후 우리 회사의 15명의 엔지니어들이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 개인적인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경과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어 기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다녀왔다는 얘기했었죠? 그래, 배터리 문제 때문에 갔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버지가 일본 회사에 당했던 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윤리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동양 회사들을 신뢰하기 어렵구나. 이해해요, 아버지. 하지만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모방자가 아니라 혁신자예요. 언젠가 아버지도 그들의 기술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텄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오랜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다른 기술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까지. 한국은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 장기적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김준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다음 달에 서울에서 국제에너지 포럼이 열립니다. 저희 엘사의 특별 초청 연사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통찰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유럽과 한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방문이 끝나고 2달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에너지 포럼 연사로서였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 엘사의 연구시설과 회의실만 오갔을 뿐 실제 서울의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 2주간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슈타인 박사,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엔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게 정말 기대되네요. 이번엔 진짜 관광객처럼 모든 걸 경험하고 싶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위에서 제 휴대폰은 자동으로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되었고 그 속도는 독일의 유료 서비스보다 빨랐습니다. 서울 전역에 초고속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요.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우리 도시의 기본 공공재입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에 김준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를 강남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뉴판 대신 테이블에 내장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음식은 로봇이 서빙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특별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당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로봇 서빙은 코로나19 이후 많이 확산됐어요. 이제는 꽤 일상적인 광경이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아요. 김준호는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내일부터 진짜 투어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했습니다. 첫날은 스마트시티 투어였습니다. 김준호와 함께 서울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상암동 자율주행 테스트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되어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도 스마트했습니다. 쓰레기가 일정량 이상 차면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거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죠. 이 모든 게 실제로 작동하나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떤 기능이든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무작위로 선택한 스마트 가로등 앞에서 공기질 정보를 요청하자 즉시 디스플레이에 최신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에너지 혁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배터리와 결합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은 이미 유럽의 전력망 안정화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구실 단계가 아니라 실제 도시에 적용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셋째 날은 좀 더 일상적인 서울의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벤치, 증강현실을 활용한 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인 편의점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달 문화였습니다. 도로를 따라 전기 스쿠터를 탄 배달원들과 심지어 배달 로봇까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준호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1시간 이내에 배달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해요. 김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저녁에는 서울의 밤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강남의 한 루프탑 바에서 우리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놀라운 도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 선입견을 모두 깨버렸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맞아요. 제가 그랬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단지 가격은 싸면서 기술은 부족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전기차를 잘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미래 자체를 설계하고 있어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녹아든 곳이죠. 넷째 날 저는 엘사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히 배터리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통 생태계를 재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그리고 초고속 충전 인프라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통합된 비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센터의 박지원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개별 제품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배터리, 충전 인프라, 모빌리티 서비스가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해야 하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은 단편적인 혁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서울의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기업가들이 모여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심지어 우주 탐사용 배터리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창업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기술로 승부해야 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DNA가 됐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적 유적을 감상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신선하고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600년 된 고궁 바로 옆에 최첨단 빌딩이 서 있고 전통시장 안에 AR 기술이 접목된 안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무선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테스트 구역, 그리고 배달 로봇이 오가는 거리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전기차를 잘 만드는 곳이 아니야. 미래 자체를 설계하고 있어. 마지막 날, 김준호는 저를 한강변의 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슈타인 박사, 이번 방문은 어땠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단지 기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한국이 이룬 발전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작위적인 성공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철저한 실행력의 결과라는 점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직도 동양 회사들을 불신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요. 한국은 모방이 아니라 혁신의 나라였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무척 노력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만의 길이 바로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술 발전은 단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2주간 서울에 머무르며 저는 매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경험이 제 인식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지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저도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제 에너지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에서의 제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유럽 에너지 협력의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저는 양측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한국을 통해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는 실제보다 훨씬 더 좁았어요. 한국은 이미 많은 면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미래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기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발전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지 깨달았어요. 무작위적인 성공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철저한 실행력의 결과라는 점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엘사와의 협력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기술적 협력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상했습니다. 출근 아침부터 저는 CEO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위해 30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슈타인 박사, 한국에서의 두 번째 방문은 어땠나요? CEO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CEO님, 우리는 엘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CEO는 관심을 보이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단순한 공급망 관계를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배터리셀 공급받기를 넘어 ESS 기반 에너지 플랫폼을 엘사와 공동 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EO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네. 하지만 필요한 변화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ESS는 그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엘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ESS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럽 시장 이해도와 그들의 기술력을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CEO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주세요. 이사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명을 브릿지라고 지었습니다.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다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기술 문화 간의 가교를 의미했습니다. 첫 단계로 저는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과 경험 많은 베테랑들의 균형을 맞추었고 무엇보다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첫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팀원 중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한국이 정말 대단한가요? 한국 기업이 정말 믿을만한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2주 후 엘사의 기술팀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김준호를 포함한 7명의 엔지니어들이 왔고 우리는 함께 집중적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있었지만 기술적 열정이 그 장벽을 빠르게 허물었습니다. 워크숍 셋째 날 김준호가 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유럽의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ESS와 결합해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은 어떨까요? AI가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으로요. 우리 팀의 에너지 시스템 전문가인 마르쿠스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유럽의 전력망은 매우 복잡합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규제와 시스템이 있죠.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각 지역 전력망의 특성을 반영하되 핵심 관리 시스템은 통합하는 모듈식 접근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브릿지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와 한국의 첨단 ESS 기술을 결합한 모듈식 에너지 관리 플랫폼.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집중적인 개발 끝에 우리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실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풍력,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매스 발전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에너지 저장과 관리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브릿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마을의 에너지 자급률은 60%에서 92%로 증가했고 전력 비용은 30%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빠르게 퍼졌고 곧 유럽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까지 모두 브릿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저희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한국에게 놀라고 대단함을 느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일하고 있고 저 역시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술을 만들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워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최근 유럽 에너지 혁신 포럼에서 발표할 때 했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독일의 자존심 강한 엔지니어가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을 사회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인간 중심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내부 세미나를 주최하고 한국 독일 기술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책장에는 한국어 교재가 꽂혀 있고 벽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게 끊임없이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한 가지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 함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매우 불편해했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그의 오랜 편견도 서서히 녹였습니다. 엘사의 연구시설을 방문한 후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나, 내 말이 맞았구나.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대를 넘어 깊게 뿌리내린 편견이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것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하면서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엘사와의 협력은 이제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용 에너지 솔루션, 심지어 가정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까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은 끝없이 넓어 보입니다. 지금 저는 베를린의 한 컨퍼런스 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는 34개국에서 온 1200명의 에너지 산업 전문가들이 앉아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에너지 혁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슈타인입니다. 제 소개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저는 유럽 전역에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공유하는 기술 컨설턴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저는 회사 내에서 국제기술협력센터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더 넓은 시야에서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청중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부품국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그들은 지금 세계 에너지 질서의 중심을 새로 그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베를린의 밤하늘. 저 반짝이는 별이 한국이 빛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유럽에서도 한국은 저 높이 빛나는 국가이죠. 한국이 만든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의 미래입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것들을 이번 사연을 통해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유익하고 재밌는 사연을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저에겐 댓글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